강할머니는 65세의 나이로 홀로 남은 채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연로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버린 할머니는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방 안에 누워 저녁마다 홀로 텔레비전을 켜두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이순자 씨와 한잔하던 자리에서 우연히 박 씨라는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66세의 박 씨는 외모는 평범했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할머니는 처음 만난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고 박 씨도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셨죠? 저도 그런 마음 알죠. 박 씨의 말에 강할머니는 마음이 놓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거쳐 강할머니는 박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다정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에 매료되었고 점차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강할머니는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강할머니는 새롭게 시작될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러나 강할머니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강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고 그녀도 그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늦은 나이에 맞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의 달콤한 말은 강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재혼을 결심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강할머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박 씨가 매일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의 관심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강할머니에게 그는 항상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강할머니는 박 씨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굳이 깊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심한 태도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강할머니의 일상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영화, 가고 싶어 했던 장소, 작은 소소한 취미조차 이제는 그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점차 자신의 스케줄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강할머니를 가족이 아닌 룸메이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는 가벼운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강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무관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따져?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강할머니는 그의 태도에서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박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할머니는 그를 걱정하며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박 씨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뭐 이렇게 간섭하냐는 말만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결혼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위주로만 생활하며 강할머니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편히 살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의 말은 강할머니를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길 바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강할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지고 박 씨의 일방적인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강할머니는 결혼 전보다 더 고독했고 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혼을 해서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내 인생이 더 나빠진 걸까?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박 씨의 돈을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강할머니에게 자주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고 그 요구는 점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처음엔 그저 가난한 사람이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가 미리 알려준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매번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의 생활은 결코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외출할 때마다 그가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과 만나고 있던 것입니다. 강할머니는 그들을 여러 번 보았고 그들이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는 걸까? 강할머니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이내 박 씨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우연히 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엄청난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혼 전 도박에 빠져 돈을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은 그의 인생을 망쳤고 그 사실을 강할머니에게 숨긴 채 재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강할머니의 연금과 재산을 의지해 살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믿고 의지했던 박 씨가 결국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강할머니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마다 더욱 냉정하고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자신이 한때 느꼈던 사랑과 배려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의 결혼 생활은 강할머니의 삶에서 모든 기쁨을 앗아갔고 그는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강할머니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가 그녀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할머니는 반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할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오랜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대로 참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 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처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것이 강할머니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지역에서 신뢰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할머니는 열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박 씨가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녀의 재산과 삶을 이용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사기 결혼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말은 강할머니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씨의 숨겨진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은행 기록, 과거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도박장 출입 기록까지 모두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신뢰를 이용하여 결혼을 가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강할머니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 씨에게 받은 고통을 되돌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 할머니는 박 씨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돈을 요구했던 상황, 그녀를 무시했던 언행, 그리고 그가 숨겼던 빚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강 할머니는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박 씨를 향해 강력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점점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박 씨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드러내 보입시다. 강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에 소심하고 억눌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박 씨의 거짓말과 비밀을 모두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강 할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와의 싸움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강 할머니의 자식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해서 힘든 상황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식들은 강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강 할머니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며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 할머니의 둘째 딸은 친한 친구가 변호사라는 점을 떠올리고 어머니가 맡긴 사건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고 박 씨를 압박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박 씨의 과거를 추적하며 그의 도박빚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결혼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박 씨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변명들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날 만한 증거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은 하나같이 강 할머니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특히 강 할머니의 둘째 딸은 박 씨와 대면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당신의 계획은 여기까지예요. 법이 당신 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박 씨는 딸의 태도에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설 곳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자식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무기력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법정에서 강 할머니의 편에 서서 증언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박 씨의 통제로 인해 고통받았는지, 그가 결혼 전부터 숨겨온 빚과 도박 문제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증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권리를 되찾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자식들의 도움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편이 많았다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와의 결혼은 실수였지만 그녀는 이제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힘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지원과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박 씨를 향한 법적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비리가 드러나며 박 씨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의 막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의 자식들과 변호사가 합심하여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박 씨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그의 비밀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금융사기와 도박 관련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법정에 제출했고, 그가 강 할머니를 속이고 결혼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박 씨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강 할머니의 변호사는 조목조목 박 씨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엄청난 도박빚을 숨기고 원고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말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 법정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강할머니의 자식들은 박 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한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단순한 수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은 박 씨가 강할머니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는 강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했으며 앞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판결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할머니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긴 싸움 끝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박 씨와의 결혼이 남긴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는 마침내 그녀에게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할머니의 끔찍한 재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새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속아 자신을 희생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년은 자신을 지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 남들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은 어떤가요? 남들은 당신의 돈을 당연히 여기고 시간을 쉽게 요구하며 감정까지 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무기력과 외로움입니다.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돈, 시간, 감정, 건강,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까지 이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단호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이기심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는 노년의 행복도 없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이기심은 바로 돈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자식들 도와줘야지, 친구들에게 조금 빌려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른답게 베풀어라는 말로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당신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은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결국 노후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배신감과 후회는 2배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당신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의 마음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쉽게 잊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노후를 편히 보내야 할 시간에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노년의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당신이 먼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에 필요한 이기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두 번째 이기심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쉽게 가져가려 합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서류 좀 대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주면 그 요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매주 시간을 내달라거나 한 달 동안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세요? 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인 관계에 당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산책을 하고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절대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많아 보인다고 쉽게 판단하며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바빠요라는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당신의 시간은 남의 요구와 부탁으로만 채워지고 당신의 행복은 끝없는 희생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기심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이기심은 바로 감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까지 모두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들의 하소연은 결국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나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가벼워질지 몰라도 당신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조언하거나 현실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내 입장을 몰라. 내 말대로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는 말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괜히 끼어들었다며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준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결코 서로를 치유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문제와 감정에 휘말려 당신의 마음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려 한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혹은 지금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남들이 당신의 공감을 쉽게 요구하며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기심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당신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감정을 지키는 이기심은 곧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 이기심은 바로 건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를 뺏긴다면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픈 것도 고통받는 것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 오직 당신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작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차갑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당신은 그때서야 자신의 희생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돌볼 힘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해. 병원에 가야 하니 오늘은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이기심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남이 대신 건강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거나 선을 그을 때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건강은 나를 위해 지킨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야 노년에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이기심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마음이 머무는 성역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공간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며 당신의 집을 마치 공공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들 봐줄 수 있어요? 집이 넓으니 내가 잠깐 지내도 되죠? 이런 부탁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 요청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점점 더 점유하면서 정작 당신은 쉴 곳도 마음을 내려놓을 곳도 잃게 됩니다. 집이 어수선해지고 남의 요구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삶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찰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공간이 점점 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오래 머무르며 자신의 필요를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점차 자신의 권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정도는 써도 괜찮죠? 내가 여기에 있으니 좀 협조해줘야죠. 라는 말로 당신을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조차 남을 위해 희생한다면 당신은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이기심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요구할 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라는 말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함께 앗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내주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지고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공간은 나만의 성역이다. 이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집과 마음의 영역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지켜져야 하니까요. 노년에 꼭 가져야 할 6번째 이기심은 결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 내리려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좋아요. 당신의 삶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듯이 조언하고 간섭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며 당신을 문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그 집 너무 커요,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라며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유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이걸 하세요, 저걸 하지 마세요 라며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년의 결정은 곧 존엄과 직결됩니다. 남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바로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지는 오직 당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은 설령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경험으로 남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기심은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태도를 가지고 당당히 자신을 지키세요. 그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삶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7번째 이기심은 행복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끌려다니며 내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거래?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은근히 제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치 조용히 인생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들이 강요하는 불행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나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묻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야지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기심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행복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이기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국 이기심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시간, 돈, 감정, 건강, 그리고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남는 에너지 없이 소진된 채 삶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곧 당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며 희생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도 이기심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당신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빛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명절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죠.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따뜻한 풍경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명절마다 감정의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연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명절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죠? 라고 묻는 며느리의 불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명절 준비 중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집안 전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며느리는 끝내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이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과연 평화롭게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명절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겨내고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막장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과연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7세 박정자 씨는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바빠졌다. 젊었을 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과 손발을 맞추며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다. 이제는 며느리가 들어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챙겨야 명절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느리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영아, 이번 명절에는 차례 음식을 내가 맡아야겠어. 이제는 우리 집 전통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말은 부드럽게 건넸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컸다. 며느리가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어쩐지 건조하게 느껴졌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열정이 없는지 정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명절 당일 정자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나왔다. 며느리가 차례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놀림이 어딘가 어색했다. 정자는 참견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말을 꺼냈다. 민영아, 고기는 조금 더 얇게 써는 게 좋아.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들어 맛있어지거든. 민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지만 정자의 눈에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편하구나. 나는 이런 거 전부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기계가 대신하니 편하겠다. 정자는 의도치 않게 한 말을 내뱉었지만 민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하는 모습이 어쩐지 신경 쓰였다. 서운했나?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자는 자신의 말을 굽히는 타입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남편과 아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정자는 주방을 오가는 민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걸까? 내가 너무 잘해줬나? 그녀는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떠오르곤 했다. 그 시절엔 한마디 잘못하면 혼쭐이 났지만 정자는 그런 독한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명절이라는 큰 행사를 잘 치러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자는 민영을 조용히 불렀다. 민영아, 그런데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구나. 젊은 사람은 좀 날씬해야 보기가 좋지 않니? 정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민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민감한 건가? 며느리가 조용히 명절을 끝낸 걸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도 언젠가 나처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날이 오겠지. 정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명절 아침 박정자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니, 움직이는 척했다. 명절 준비는 이미 며느리 민영에게 맡겨둔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자신이 이끌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명절은 전통을 지키는 어른의 몫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철학이자 며느리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민영이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기름에 전을 부칠 때 정자는 슬쩍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민영아, 저 전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얇게 부쳐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예쁘지 않겠니? 민영은 이미 땀에 젖은 얼굴로 네, 어머니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라면 직접 하시지 왜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비판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정자는 멈추지 않았다. 민영이 고기를 굽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굽지 말고 조금 더 살짝 익혀야 부드럽지 않겠어? 라고 말을 얹었다. 민영은 이미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자는 그런 민영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정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로 이동했다. 남편과 아들, 손주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 동안 민영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쉬려고 주방 밖으로 나왔을 때 정자의 눈에 걸리고 말았다. 민영아, 아직 접시가 남아있더라. 명절은 우리 손님들도 오는 날이잖니. 그러니 빨리 치우고 쉬는 게 좋지 않겠니? 민영은 멈칫했다. 속으로는 이미 왜 나만 모든 걸 다 해야 하죠? 라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입을 다물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정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영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정자는 가족들 앞에서 또 한마디를 던졌다. 민영아, 차례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지만 차례 음식이 좀 덜 정성이 들어간 것 같더라. 나 때는 밤새 준비하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민영은 결국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정성을 안 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요즘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민영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려는 순간 남편이 나섰다. 민영아, 그냥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이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민영은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참으면서 해야 하나요?
제가 무슨 로봇이에요? 명절이 대체 누굴 위한 거죠? 그 말에 정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응수했다. 명절은 가족을 위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가족,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민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단지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자는 민영의 태도에 요즘 애들은 정말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며느리 민영은 이미 폭발 직전의 감정 폭탄이었고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명절의 긴장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정자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며 며느리 민영을 찾았다. 민영아, 이 찬장 정리 좀 해야겠어. 평소에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에 다 치워놓고 가면 좋겠지? 민영은 설거지를 하던 중 손을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잠긴 손을 보며 한숨을 삼키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어머니 지금요? 민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그럼 명절 지나면 언제 또 시간 있겠니? 어차피 너도 오늘까지 있잖아. 이왕 하는 김에 다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민영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집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서 끝없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정자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차례 음식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래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참 쉽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웃음이 흘렀지만 민영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물기와 기름 냄새로 얼룩져 있었고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 있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결국 민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정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도 조금 더 배우고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지. 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노력해도 칭찬 한마디는 없으시고 항상 지적만 하시잖아요. 제가 뭘 해야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건가요? 명절이면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자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들 이렇게 예민한 거니? 그 순간 민영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요? 어머니, 가족이라면서 왜 저는 늘 혼자 다 해야 하죠? 가족이라면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상황을 무마하려고 말했다. 민영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나 민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참으라고만 하잖아. 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잘해줬는데 내가 그걸 몰라주는 거지. 예전 시어머니들처럼 엄격하게 굴지도 않았는데 너는 늘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어. 민영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배려요? 어머니가 하신 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예요.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제 인생도 있고 제 감정도 있다고요.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민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자는 그런 민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어쩌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녀의 자존심 속에서 금세 사라졌다. 이후로 둘 사이에는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의 어색한 기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박정자는 민영이 끝내 정리를 마치지 못한 주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휴, 요즘 며느리들은 참 느긋해. 내가 젊었을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힘들다고만 하니 말이야. 그녀의 독백이 며느리에게 닿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민영은 그 순간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부족하단 뜻이구나. 민영은 이틀 동안의 과중한 노동으로 이미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밤새 전을 부치고 차례 음식을 만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자는 그 모든 걸 당연히 여겼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태도는 민영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겨줬다. 마지막 남은 설거지를 하던 민영이 잠시 쉬기 위해 손을 멈췄다. 바로 그때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민영아, 이 찬장 정리가 엉망이구나. 나중에 정리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다음에 쓸 때 편하잖아. 민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던 화가 더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 민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항상 더 하라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도 이 찬장이 중요한가요? 박정자는 놀란 얼굴로 민영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명절이라는 건 집안의 전통이고 며느리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이지. 그녀는 민영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왜 모든 게 저희 몫이어야 하죠? 민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끝도 없이 일을 시키세요. 한 번이라도 저를 고생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정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배려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니?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배려요? 어머니, 제가 받았던 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였어요. 이틀 동안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와서 찬장까지 정리하라는 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집안의 하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듣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몰려왔다. 남편은 중재하려 했지만 민영은 남편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늘 중립이랍시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항상 나 몰라라 했어요. 당신이 이런 상황을 방관한 것도 어머니와 다를 게 없어요. 남편은 굳어버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자는 속이 끓어올라 말했다. 민영아,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민영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제가 희생하는 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해요. 결국 박정자는 민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민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도 부담으로 남았다. 민영은 그날 밤 짐을 싸며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명절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이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명절이 끝난 후 박정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번 명절은 예전과 달랐다. 며느리 민영의 반발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정자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내지 않았다. 내가 가진 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젠 달라질 거야. 그녀는 자신의 재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정자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많다. 은퇴 후에는 우리 집과 예금의 일부를 너희에게 증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을 지나고 보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영은 순간 굳어버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명절에 느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민영아, 내가 이번 명절에 한 행동은 나를 정말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증여하려던 계획을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대가를 기대한 적 없지만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내가 희생한 만큼 대가를 기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랐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느꼈다. 너희는 내가 가진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민영은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민영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정자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노력? 민영이 노력한 건 알겠다. 하지만 그 태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민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명절에 너무 예민하게 행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달라지도록 노력할게요. 저희도 어머니 뜻에 따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단호했다. 너희가 달라진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다. 이제 내 재산과 내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걸 나눠줄 이유도 없다. 정자의 마지막 말은 민영과 남편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했던 자신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은 뒤늦게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웠다.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야. 명절의 갈등은 끝났지만 정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오롯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이와 수명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치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관리, 운동, 반려동물과의 관계 같은 일상적인 것들만큼이나 여러분의 정신적 태도와 내면이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이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말만 듣고 지나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후회가 끝이 없습니다. 20년, 30년 뒤를 대비하려면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살지 마세요. 6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강렬하게 다가가면 그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을 아끼는 습관, 나만의 건강법입니다. 65세 이후의 수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내 몸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그냥 아프겠지 하고 방치하면 후회는 나중에 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했느냐가 단 1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이제 더 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내 몸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운동 미루셨죠?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운동만 해도 체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빵, 라면, 기름진 음식 계속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수명은 확실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바로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노년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몸의 모든 시스템에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웃음, 마음의 여유는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 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몸 관리 안 하는 노후는 불행한 노후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을 챙겨라. 마음의 평화가 수명을 좌우한다입니다. 65세 이후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몸도 함께 망가진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이 가장 큰 적은 바로 고립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혼자만 남은 고독감은 더욱 깊어지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결국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립을 막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 가족, 지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벼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려면 긍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퇴화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은 더욱 젊어지고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 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방황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불안정하면 결국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평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올라가고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따라서 정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수명은 짧아지고 몸도 함께 망가지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정신적인 안정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긴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꾸준한 운동. 몸은 오래 살아가려는 본능을 가진다입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도 아무리 늦었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노년기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운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지고 혼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몸은 점점 더 퇴화하고 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과격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조금씩 시작한 운동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꾸준히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반응하고 건강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유연성, 고집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하라입니다. 65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죠.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유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연하지 않으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거부한다면 점차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정보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자극이 부족해 우울하거나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창의력도 떨어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반면 정신적 유연성을 유지하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온라인으로 친구와 소통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일상이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고집 부리기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고집을 버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지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유연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특히 65세 이후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늘어나는 건강 문제나 신체 변화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장수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통해 자기 성장을 추구해 보세요. 둘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과 미래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 과식은 결국 죽음의 속도입니다.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나 식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식과 불균형한 식사는 결국 건강을 빠르게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과식해도 금방 소화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과잉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 결과 비만과 당뇨병,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식은 단기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으며 몸에 축적된 지방은 결국 내 몸을 압박하고 병을 불러옵니다. 둘째, 당분과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염분과 당분의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특히 소금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짜고 달고 맛있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중독적인 맛이 입맛을 돋우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파괴하게 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기초 대사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 등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과 함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밤의 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내 리듬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절한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피부도 건강해지며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물 한 모금에도 건강이 달려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식습관이 노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과식, 과도한 당분, 나트륨은 죽음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은 장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장 잘 먹고 잘 자는 습관을 들여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이야말로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나이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태도와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이제 알게 되셨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수명은 물론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한다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늦어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건강을 만들기 위한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선택이 그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